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사회복지조직 마케팅 수업 이어서 하는 10주 차인데요. 우리 어린이날 휴일이 겹쳐가지고 이번 주는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 우리 오프라인 수업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이버 수업에서 여러분들 앞에 부분은 제가 사회복지조직 마케팅에 대한 총괄을 했어요. 그래서 도대체 마케팅이 크게 뭐냐? 그래서 마케팅의 개념, 마케팅의 과정 이런 것들 다뤘고, 그래서 그 주요한 그런 내용들은 시장 조사라고 우리가 많이 하죠. 마켓 리서치, 시장 분석, 시장 조사라고 하는 마켓 리서치 MR. 그다음에 STP,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앤 포지셔닝. 이 STP에 대해서 그리고 마케팅 믹스죠. 그죠?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4개 믹스, 프로덕트, 플레이스, 프라이스, 프로모션 이 4개인데 이게 서비스 마케팅, 그러니까 서비스 산업이 점점 커지고 등장하면서 서비스 마케팅의 마케팅 믹스 3가지가 또 추가됐다고 얘기했죠. Person, Physical Evidence, Process. 그래서 지금은 마케팅 믹스 4개 전통적인 거에다가 서비스 마케팅에 적용되는 3P, Person, Physical Evidence and Process 더해서 7P가 얘기되고 있고, 그리고 사회복지 조직, 비영리 조직의 마케팅을 하는 것의 특수성 이런 거에 대해서 블렌디드 러닝에서 개괄을 했고요. 우리 오늘 이제 대면 수업에서 내용은 이 중에서 이제 마케팅 믹스 부분하고 서비스 마케팅의 3P는 다음 주에 다루고 그 전에 마케팅의 제일 시장 조사와 마켓 리서치, 시장 분석과 STP, S는 세그멘테이션, 시장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장을 나눠보면 우리가 타겟팅한 집단이 뭐 하나든 2개 이상이든 설정이 되겠죠. 타겟팅.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이미지로 어떤 조직과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그렇게 포지셔닝 할지 그 위치 잡기 이 3가지 STP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마켓 리서치는 뭐냐? 마켓 리서치는 여러분 재화나 서비스의 마케팅에 관련한 자료를 수집하고 기록하고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을 조사하는 거예요. 시장을 조사해서 분석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뒤에 STP도 잘하고 마케팅 믹스도 잘해서 우리가 성공하는 그런 조직이 되려면 그 기본적인 시장 조사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죠? 관련된 조사라는 건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내용인데 그건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성공적인 의사결정과 통제를 위해서 체계적인 문제를 분석하고 모델을 만들고 사실에 근거한 발견들을 하는 거. 그게 바로 시장 조사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사회 서비스를 새로 제공하고자 해요. 우리 지역 사회에서 예를 들어서 뭐 목욕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뭐 식사 배달 서비스를 한다든지 하면 그거를 그 서비스를 원하는 사람들의 수요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의 특성은 뭔지 그죠? 그리고 그 수요가 고급 비싼 걸 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지 아니면 가성비를 찾는 사람들인지 어떤 그런 게 많은지 우리는 거기서 어떤 걸 해야 될지 다 할 수 있을지 뭐 이런 거를 결정하기 위한 그런 조사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경쟁 조직들은 또 어떤 게 있는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같이 해볼 수 있는 데는 어떤 게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하는 그게 바로 여러분들 마켓 리서치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거는 마케팅의 제일 첫 단계이긴 하지만 맨 처음에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냥 계속 항상 언제나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켓을 리서치하는 데 조사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 있겠죠. 질적 접근은 대체로 면접 방식. 내가 알고자 하는 시장,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치킨집을 해요. 그러면 우리 동네 치킨집의 시장은 어떤지, 잘 되는지, 뭐, 잘 되는 데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 아니면 잘 안 되는지, 뭐, 모자른지, 너무 많은지, 뭐,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비싼 데 몰리는지 아니면 싼 데 몰리는지 위치 좋은 데 몰리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두 가지 방법으로 크게 된다. 인터뷰와 같은 질적 방법. 근데 질적 방법은 1대1 인터뷰, 대표적으로 1대1 인터뷰와 개별 면접이죠. 그 다음에 여러 명을 한 번에 인터뷰하는 거, 집단 면접.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고요. 이거는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계속 물어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이제 상황 파악들이 가능하죠. 그래서 심도 깊은 이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반면에 서베이는 양적 접근은 대표적으로 서베이예요. 그래서 서베이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치킨집에 갈 의향이 있으십니까? 얼마나 자주 현재는 가고 있습니까? 얼마 정도를 쓰고 계십니까? 얼마를 쓰기를 원하십니까? 뭐를 같이 팔기를 원하십니까? 어느 위치쯤에 있는 게 좋은 것 같습니까? 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서비스도 관련해서 식사 배달 서비스가 있다면 이용하시겠습니까? 얼마면 이용하시겠습니까? 메뉴 구성은 어떻게 됐으면 좋겠습니까? 하루에 한 번, 두 번, 몇 번이 좋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게 언제쯤이면 좋겠습니까? 뭐 이런 걸 다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수요 같은 거를 대체적으로 조사하고 또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될 수 있고 실험 설계는 뭐 할 때 이게 정말로 효과 있는지 같은 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나 이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들, 안 이용한 사람들에게 비교 분석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전 사후해서 사람들의 변화를 보기도 하고 하는 실험 설계 방법은 아주 엄격한 것부터 조금 덜 정확하지만 좀 덜 엄격한 것까지 굉장히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요. 그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차 자료 사용은 우리가 직접 설문조사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누가 해놓은 설문조사 자료나 통계 자료 같은 걸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는 대체로 N개수가 많아요. 여러 명을 대상으로 이제 하는 거고, 그래서 객관적이고 일반화가 가능한 특징을 갖고, 질적 접근은 이제 대체로 적은 수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해서 거기서부터 거기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각각의 장점은 또 다른 방식의 약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각각의 약점을 보완하려고 통합 방법론을 쓰기도 해요. 그거는 둘 다. 예를 들어서 몇 명한테는 면접을 하고 동시에 한 10명한테 면접하고 한 150명이나 200명 대상으로 서베이하고 이런 방식 같은 거 많이 쓰죠. 그래서 이렇게 통합 접근을 쓰기도 한다. 시장이 정말 진입했을 때 우리가 여기서 돈을 벌 수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세 가지를 보는데 외형적인 요인, 구조적인 요인, 환경적인 요인 이렇게 세 개를 봅니다. 외형적인 요인은 시장이 큰가? 그래서 그 시장에 진입한 조직들이 잠재적으로 얻을 수 있는 평균적인 이익의 크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잠재 성장력을 갖고 그죠? 계속 성장하고 있고 얼마나 그 상품을 사람들이 자주 사고 아니면 1년에 잠깐만 쓰고 그리고 그 중에서 얼마나 수익이 남는지 부가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걸 봐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돈 벌기 위한 건 아니잖아요. 비영리 조직은. 그래서 여기 다른 기준에 의해 대체될 수 있음 써있죠.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우리 조직의 미션을 얼마나 성취할 수 있는지 서비스 이용자 수는 얼마나 되는지 고용은 얼마나 할 수 있는지 이걸 통해서 사회적 영향력은 얼마나 가질 수 있는지 환경적인 영향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비영리 조직에서 가지는 외형적 요인일 수 있고요. 구조적 요인은 이런 거. 우리 대신 대체제 같은 게 있을 수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경쟁자가 얼마나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 또 잠재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위협적인지 즉 우리가 이 시장에 들어갔을 때 이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는 정도 그리고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는 정도 그걸 의미합니다. 환경적 요인은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동 대상 사업을 하는데 아동이 계속 줄고 있다든지 혹은 반대로 아동이 늘어나고 있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하는 사업이 어떤 안전 이슈에 의해서 위협받을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인구 통계적 환경, 제도적 환경, 기술적, 사회적, 경제적 환경 이런 것들
노인 대상 서비스 제공할 때 노인 대상 서비스는 계속 늘고 있으니까 환경 요인이 사실 좋게 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베이비붐과 같이 소비력이, 구매력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것도 플러스 요인, 인구 통계적 환경을 분석했을 때, 또 경제적 환경을 분석했을 때, 그리고 기술적 환경을 분석했을 때는 노인 관련된 그런 어떤 서비스에서 이용할 수 있는 기술들이 막 개발되고 있죠. 그죠? AI든 메타버스든 막 이런 것들, 그런 거를 사회 서비스에 접목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법률적으로 뭐 몇 세부터 몇 세까지를 노인으로 본다. 뭐 노인에 대한 규정이 뭐 몇 세로 뭐 늘어난다. 뭐 이런 것들이 법률적 환경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외형적 요인, 구조적 요인, 환경적 요인을 모두 거고요. 두 번째, 경쟁자 대비 경쟁 우위를 파악하는 거. 우리가 대체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의 형태나 이거는 꼭 동일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형태나 종류가 달라도 대체 가능성이 있는 거는 모두 경쟁으로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필을 만드는 회사면 샤프, 연필 회사만, 다른 연필 회사만 우리의 경쟁자가 아니라 샤프를 만드는 회사도 우리의 경쟁자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경쟁자를 파악하고 목표, 전략, 강점, 약점, 미래행동 예측을 파악해서 우리가 여기 대비해서 얼마나 경쟁 우위를 갖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걸 들어갈 거냐, 계속할 거냐, 줄일 거냐, 확대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하기 위해서 이걸 파악하는 부분. 그다음에 적합성은 우리가 이걸 하는 게 적절한가를 보는 거예요. 우리 미션이나 우리 조직 문화나 우리가 기존에 해오던 일들의 그런 시장과 또 접목이 될 수 있는, 적합하게 맥을 같이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 조직의 마케팅 믹스, 이거는 이제 다음 주에 배울 텐데 앞에 이제 블렌드 러닝에서 좀 배우기는 했는데요. 그런 마케팅 믹스 요소와도 적합한지 이런 것들을 우리 조직이 이걸 하기에 적합한지를 구성원들의 뭐 반발은 없을지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소비자나 이용자를 파악하는 건데, 이거는 우리는 사실은 다양한 그런 이용자, 그리고 또 크게 우리는 고객 집단이 두 개 있잖아요. 이용자 집단하고 후원자, 기부자 집단. 그래서 그걸 나눴을 때 기부자 집단을 놓고 여기 예를 들어놨는데, 우리 기부자 집단을 이해할 때 그걸 세분화해 보는 거죠. 집단별로. 기업 기부자, 개인 기부자, 종교 기부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의 고객의 수, 여기 각각과의 우리와의 관계,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한테 기부한 히스토리를 갖고 있는지, 뭐 얼마나 그동안 줄어왔는지 늘어왔는지, 여기서 주요 의사결정은 누가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우리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 왔는지, 이런 것들을 각각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용실이면 남자 성인 고객, 여자 성인 고객, 아동 청소년 고객 뭐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거고, 뭐 아니면 남자 파마 고객, 남자 커트 고객, 여자 파마 고객, 여자 염색 고객 뭐 이런 식으로 막 나눠볼 수 있을 거고, 그죠?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이해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용자 집단이면 뭐 노인 집단 뭐 이렇게 생애 주기별로 이해해 볼 수도 있고, 중증도에 따라서 구분해서 이해해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서비스 이용 강도에 따라서 우리가 또 구분해서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객의 심리를 이해하는 건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떻게 구매하고 우리는 어떻게 기부하는가, 뭐 이런 것들, 어떻게 이용하고 왜 기부하고, 이런 거를 또 어떤 방식으로 기부하고 왜 그런 방식의 기부를 좋아하고,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객이 사용자와 일치하지 않죠. 대체로 우리의 고객은 이용자고, 우리의 고객은 이용자도 될 수 있지만 기부자와 같은 자원 제공자고, 그들은 사용자와 대체로 일치하지 않죠. 서비스 이용료를 내는 경우에는 일치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치하지 않죠. 그죠? 기부자, 그 다음에 정부가 주요 그 자원 제공자고, 그리고 자원을 배분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우리는 취약계층이었죠. 그래서 일치하지 않죠.
그러면 여기서 무엇을 구매하는 거는 어떤 모금 상품에 기부를 많이 하는가, 어떤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는가. 우리는 두 개 집단을 나눠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용자 집단, 그 다음에 기부자 집단, 그리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기부하는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용하는가, 두 개로 나눠서, 그죠? 어떤 상품 서비스를 선호하는가, 이유는 뭔가, 그죠? 어떤 모금 상품에 기부를 많이 하는가, 왜 그런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의사결정 행동을 이해하는 건데, 우리 이것도 두 가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인 거예요. 여기서 이제 기부자도 기업 기부자, 개인 기부자 막 세분화, 정보 막 세분화할 필요가 있고, 또 이용자도 그래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일단 크게 두 개만 봤을 때, 이제 문제 인식하고, 내가 이게 필요하구나. 그 다음에 막 알아보죠, 우리. 예를 들어서, 내가 막 어깨, 목이 이런 데가 너무 아파요. 문제를 인식하는 거고. 그럼 관련해서 막 우리가 검색을 하죠. 그죠? 검색을 해서 여러 가지 대안이 나와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도수 치료를 받을 수도 있고,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을 수도 있고, 재활의학과에 갈 수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대안을 해서 딱 뭐 재활의학과에 가기로 하고, 거기서 어떤 병원에 가기로 하고, 그래서 서비스를 이용해요. 그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한테 또 거기를 추천하기도 하고, 추천을 하지 않기도 하고, 오히려 말리기도 하고, 막 이런 단계들이 있잖아요. 이런 의사결정 행동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기부자도 똑같죠. 내가 요번에 어떤 이유로 기부를 하고 싶네. 그러면 막 어디다가 기부를 하면 좋을까? 대상자는 어디다가 돈 쓰는데? 뭐 아동 대상으로, 아니면 노인 대상으로, 아니면 장애인 대상으로 막 이렇게 정보를 탐색, 아니면 유기견 대상으로 하다가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막 내가 관심 있는 거, 뭐 여러 가지 돈 투명한 거 이런 거를 평가해서 어디다가 기부하기로 결정하고, 기부한 다음에 자원봉사를 하기도 하고, 사람들을 더 데려오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단절하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이런 행동을 이해하는 거죠. 그리고 그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실제로 이용 행동, 구매 행동, 기부 행동, 그리고 더 많은 기부를 하는 행동, 사람들한테 소문을 내고 더 데려오는 행동, 혹은 반대 행동, 이런 거에 영향을 주는 그런 요인들을 이해하자는 거예요. 거기는 크게 사회 문화적 요인들, 가족의 영향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문화적 요인 같은 것들이 있다는 거고, 그죠? 사회 계층, 그죠? 이런 요인들이 있고, 개인적 요인은 연령, 성, 지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조직 구매자의 경우에는 조직이 약간 보수적이냐, 의사결정 같은 것들, 과정 같은 것들이나 조직의 그런 성향 같은 게 안 진보적이냐, 의사결정 과정은 굉장히 중앙 집중적이냐, 아니면 분권적이냐, 또 규모, 속성, 집중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근데 우리는 영리 조직과는 다른 비영리 조직의 시장 분석이잖아요. 그죠? 마켓 리서치를 할 때, 비영리 조직의 시장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크게 두 가지라고 아드리안 사절트가 되게 유명한 비영리 조직 연구자거든요. 그 사람은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외적 매력도와 내적 적합성. 각각이 보면 외적 매력도는 이런 거예요. 사람들한테 얼마나 매력을 주냐, 사람들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사람들이 얼마나 그 관심이 우호적이냐, 그리고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고 있냐,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그 도움받는 또 사람들이 기부를 하면 그걸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고 어디다 돈을 쓰잖아요. 효과의 정도와 즉시성은 어떠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백혈병 환자한테 기부를 해요. 그러면 바로 수술 받는데 돈을 이제 같이 기부를 하면 저소득 가구 백혈병 아동한테, 그러면 바로 그 백혈병이 완치되는 걸 보면 효과가 굉장히 드라마틱한 거고, 그건 즉시성으로 나타나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거에 기부를 잘 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냐, 그 관심이 근데 우호적이냐, 부정적이지 않고 우호적이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는 거냐, 아니면 한 명이 받는 거냐, 효과가 바로 우리가 보여지냐, 내가 기부를 했더니 이렇게 바로 사회적 영향이 나타났어. 그 사람의 삶에 이렇게 영향을 바로 줬어. 이럴 때 사람들이 계속 기부하고 다른 사람들도 끌고 오고 그런다는 거죠. 더 기부에게. 내적 적합도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 조직하고 맞냐, 우리가 해오던 일하고 맥을 같이 하냐, 그리고 조직 내부에서 그걸 하고 싶어 하냐, 우리 미션과 적합하냐, 우리가 전문성을 가지냐, 차별적으로 잘하는 거냐, 내적 적합성입니다. 그래서 사전트는 외적 매력도하고 내적 적합도를 이렇게 만들어서 둘 다 높은데 뛰어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요 정도 요 위쪽으로 뛰어들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죠. 둘 다 혹은 둘 중에 하나가 너무 낮은 곳에는 사업을 축소하거나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요 위에 거에 해야 된다. 즉 우리가 외적 매력도도 갖고 내적 적합도 둘 다를 가질 때 들어가야 합니다. 자, 이제 시장 조사는 여기까지 하고요. 시장 세분화로 한번 들어가 보죠. 시장 세분화는 STP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시장을 나눠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세분화는 시장을 나누는 거고, 세분 시장은 그래서 나누어진 고객 집단들을 얘기하고요. 세분 시장 마케팅은 그래서 나눠진 그런 고객 집단한테 마케팅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러면 시장 세분화를 하냐, 통으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우리가 모금을 한다고 칠 때 여러분 일반 대중에게 모금합시다 하고 전략을 세워요. 이것과 30대 아이를 키우는 주부한테 모금을 합시다. 혹은 성공한 40대 여성 사업가한테 모금을 합시다. 하면 훨씬 전략을 세우기가 좋죠. 그쵸? 훨씬 뭔가 구체적이고 특성이 파악되고 어떤 데 관심이 있을지가 가늠이 되고, 그죠? 그러면 어떻게 접근하고 언제 접근하고 이런 것들이 훨씬 전략 세우기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 우위 확보에 더 용이하고 마케팅 기회를 발견하기에 더 용이하고 차별화를 하는데, 우리 조직의 차별화를 하는데 더 용이해서 시장 세분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시장 세분화를 하면 할수록 언제 어떻게 접근하기 위해서 마케팅의 자원이 얼마나 소요되는지를 가늠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시장 세분화를 그럼 시장 세분화를 어떻게 하냐, 이런 기준들로 해볼 수 있어요. 인과학적 기준은 이런 거죠. 나이, 성별, 학력, 소득 이런 거에 따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 중장년, 노년, 그다음에 소득 수준, 여성, 남성, 교육 수준, 대졸 이상, 고학력, 저학력 이렇게 나눠서 접근하는 게 인과적 기준이고요. 지리적 기준은 어디 사는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 먼 사람들, 이렇게 접근하는 거고요. 심리적 기준은 예를 들어서 조용한 휴양지 혹은 몰리는 휴양지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헬스케어 서비스 같은 경우, 우리 같은 경우 사회 서비스나 어떤 이렇게 돌봄 서비스 같은 경우 비싸도 최고의 서비스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아니면 가성비 있는 서비스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죠? 그러니까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를 고려한다라는 거예요. 개성이라든지 선호라든지 라이프 스타일 같은 거. 그리고 기다리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고, 얼마나 기다리든 최고의 서비스만 원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굉장히 영양 같은 걸 조심히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가능한 한 의료 서비스나 이런 서비스, 돌봄 서비스 같은 거 이용 안 하려는 자존심 같은 거 있어서 안 하려는 사람들이 있고,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별로 좀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심리적 기준 같은 거는 또 조사를 해야죠. 그죠? 조사를 해서 기부자 같은 경우에 기부자의 4가지 유형 같은 거대로 접근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구매 행동 기준은
예를 들어서 구매 행동이 상품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른 행동들을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지식이나 태도냐, 사용이냐, 반응 같은 거를 가지냐에 따라서 다른 기준들과 같이 사용하는 것들이고요. 독특한 욕구 기준은 독특한 욕구를 가진 사람들한테 타겟팅해서 접근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야간에 서비스를 원하는 사람들, 주말 서비스를 원하는 사람들, 뭐 이런 것들 그 예가 될 수 있고요. 제공 수준은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강도 깊은 그런 서비스를 이용하냐, 뭐 이런 것들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분화를 해보는 거고요. 그 시장 세분화를 할 때 앞에 내용들은 대체로 이제 시장 세분화의 단위가 개인일 때 이제 저런 기준으로 시장 세분화를 한다는 거, 세분화를 그룹을 나눈다는 거고요. 만약에 마케팅 대상 단위가 조직일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쪽에서는 기부자로서 기업을 고려할 때, 그죠? 그래서 조직의 규모 500인 이상이냐, 300인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목표 금액이 달라질 수 있겠죠. 이해관계, 그죠? 우리하고 어떤 이해관계에 있느냐, 그리고 그 조직의 구매 기준은 어떠냐, 거기가 구매 과정은 어떠냐, 그죠? 의사결정, 우리로서 보면 거기에 의사결정의 기준은 뭐냐, 의사결정 과정은 뭐냐, 그리고 담당 부서가 얼마나 그 사회공헌 팀이라든지 부라든지 ESG 팀이라든지 이런 데에 자율 정도는 어느 정도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해서 우리의 대상 그런 조직들, 기업들을 세그멘테이션 해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우리가 이런 기준이고요. 근데 그 시장 세분화가 효과적이려면 이런 조건들을 만족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나눈 그런 각각의 세분 시장의 구매력을 우리가 이 집단은 한 10억 정도의 구매력은 있어. 여기는 5억, 여기는 20억, 여기는 3천만 원, 이렇게 구매력이 측정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최소한 그 세분 집단이, 시장 세분화한 그 집단이 최소 한 5천만 원 이상의 구매력은 가져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거기다가 따로 우리가 마케팅 노력을 기울일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죠? 투입 대비 성과가 나야 되는, 투입 대비 그런 어떤 아웃풋이 나고 성과가 나야 되는데 그게 일정 규모가 안 되면 우리가 투입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그리고 접근 가능해야 되고, 그리고 세분 시장에 각각의 이질적인 특성을 가져야죠. 나눠놨는데 별로 차이가 없어요. 동질적이에요. 그러면 그냥 같이 우리가 마케팅하면 되지 굳이 나눠서 따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비용과 노력이 더 드는데, 그죠? 그래서 유니크해야 되고 스테이블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세분 집단들이 막 계속 A 집단에 속했었는데 뭐 다음 날은 B 집단에 속하고 그 다음 날은 C 집단에 속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정 기간 동안 계속 스테이블해야 된다는 거고, 조직 미션에 적합해야 되고 조직에 의해서 유지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시장 세분화가 언제나 바람직한 건 아니고요. 세분화하면 할수록 더 좋은 것도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혁신적인 신상품의 경우에, 아주 혁신적인 신상품, 핸드폰 처음 나왔을 때 우리가 세분 시장 나눠가지고 마케팅할 필요가 있나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AI 우리가 챗 GPT 처음 나왔을 때 아동한테 뭐 이렇게 따로 접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 시장 세분화 의미 없을 수 있고, 그 지나치게 많은 그룹으로 세분화하는 거 수익성이 약화되죠. 노력이 너무 투머치 들죠. 마케팅 비용 많이 들죠. 그건 오히려 더 비효율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역 시장 세분화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많이 나눠놨다가 그걸 몇 개씩 묶는 거죠. 그 그룹들을.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장 세분화는 우리가 필요해서 하는 일이지만 항상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게 세분화할수록 좋은 것도 아니라는 거는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타겟팅은, 그래서 우리가 10개로 세분 시장을 정했어요. 근데 이 중에서 우리가 다 이 10개를 전체 시장을 10개로 나눴는데 이게 다 우리의 타겟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중에서 2개든 3개든 5개든 우리가
마케팅 노력을 집중하는 시장. 여기가 우리 타깃이야. 우리는 30대 30대 맞벌이 가정들,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가정이라든지 아니면 뭐 중산층, 40대, 50대 중년 남성이라든지 뭐 이렇게 마케팅 노력을 집중하는 시장이 딱 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그 시장이 높은 시장 매력도가 있어야 되고, 외부 매력도 아까 얘기한 뭐 시장의 규모가 웬만큼 돼야 되고, 성장률이 웬만큼 돼야 되고,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가 경쟁자에 비해서 그걸 잘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조직과 적합해야 되고, 즉 외적 매력도와 내적 적합성을 다 갖춰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타겟 집단으로 정하려면 그 시장에서. 그래서 표적 시장 선택과 관련된 세 가지 전략은 세 개인데요. 단일 시장 딱 하나만 선택하는 건 이 시장만 선택해서 거기다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조직의 자원이 제한되어 있을 때는 이 전략이 좋습니다. 그죠? 자원이 별로 없으면 마케팅 노력에 들일 시간과 돈이 제한적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에 집중하는 게 좋죠. 그리고 차별화 전략은 여러 개의 세분 시장을 선택해서 각 시장별로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을 수행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 경우에는 어느 정도 조직이 역량이 있어야겠죠. 그죠? 이래야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시장이 대체로 동질적이에요. 그러면 굳이 나눠서 막 차별화해서 그렇게 비용과 노력을 들일 필요가 없죠. 그럼 비차별화 전략으로 가면 되죠. 그래서 시장이 동질적이면 이 비차별화 전략이 좋고요. 근데 사회복지 조직의 경우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선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왔기 때문에 대체로 서비스 이용자 집단은 동질적이고 저소득층이고 취약계층이라는 그런 특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비차별화 전략을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근데 몇몇 세분 시장에서 리더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새롭게 개척하는 새로운 우리는 중장년층 대상으로 한번 처음으로 해본다든지 청년 대상으로 한번 해보면서 그 시장에서 선도적인 리더가 되길 원한다면 이 차별화 전략 B로 가는 게 맞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전략에 따라서 선택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상황, 그리고 시장의 특성, 이런 거를 고려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포지셔닝인데요. 이거는 시장의 어떤 이용자든 기부자든 우리의 고객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고객들의 마음에 우리 조직이, 또 우리 서비스가 어떻게 자리 잡고 싶은가를 우리가 전략적으로 정해서 그 이미지를 심어주는 그런 활동, 그런 마케팅 활동이에요. 그래서 고객들의 마음에 자리하기 혹은 위치 잡기. 그러니까 우리 서비스가 표적 시장 고객의 마음속에 유리하고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도록, 딱 내가 뭘 하고 싶으면 여기, 딱 이럴 때는 이 서비스, 여기에 이 서비스 하도록 상품 서비스의 어떤 특징을 차별적으로 마음에 자리 잡게 하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뭘 정해야 되냐면요. 브랜딩이라고 하는 걸 먼저 해야 되는데, 브랜드 마케팅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기도 한데, 우리의 조직 혹은 서비스가 어떤 모습으로 고객에게 자리 잡고 싶은가를 미리 정하고, 우리 비영리 조직의 경우에는 미션, 비전, 가치, 목표, 대상 이런 걸 먼저 정해서,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포지셔닝을 하는 거죠. 그게 정해 있어야 그 이미지와 그 모습을 가지고 전략을 세워서 우리의 고객의 마음에 자리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포지셔닝은 왜 중요하냐면 이미지를 창조하고 이미지의 우월성을 심을 수 있어서 중요하고, 또 고객의 개발과 유지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애플 그러면 우리한테 떠오르는 그런 포지셔닝이 있죠. 혁신적이고 세련되고 비싸고, 비싸지만 제품이 좋고 뭐 이런 느낌들을 주죠. 그죠? 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하면 우리한테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고, 어린이재단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고, 굿네이버스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고,
유니세프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은 뭐냐? 그러면 방법들은 이런 건데 핵심 속성 우리가 뭘 합니다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는 뭐 무엇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장애인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런 게 이제 핵심 속성이에요. 우리는 이동과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런 게 핵심 속성이고요. 클래스는 우리는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가 클래스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클래스로 보일 수 있고요. 유형성으로 포지셔닝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변화합니다. 효과는 무엇입니다. 이게 유형성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걸 쓰면 굉장히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내일 도착합니다. 이런 게 유용성이고요. 효과성 같은 거고요. 이용자는 뭐 예를 들어서 정말 아름다운 분들이 쓰는 겁니다. 정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이거는 뭐 어떤 배우들을 써서 광고하고 이런 게 이제 이용자로와 저 이미지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걸 이용하니까 나도 이걸 이용해야지 뭐 이런 건 거죠. 예를 들어서 뭐 B가 바디 프렌드를 이용하니까 나도 이용해야지 뭐 이런 게 이제 이용자로 포지셔닝 하는 거고요. 가격 혹은 품질 같은 건 가성비가 좋습니다. 저렴합니다. 이런 게 가격 대비 품질이 좋습니다. 이런 거. 이제 샤오미 같은 게 이런 거일 수 있고요. 경쟁자로 포지셔닝 하기는 예를 들어서 제네시스가 처음에 이제 제네시스 미국에서 막 자리 잡을 때 그 광고에 벤츠인가 BMW를 같이 등장시켜가지고 이제 경주하면서 뭐 이렇게 하면서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한테는 벤츠 수준의 혹은 벤츠보다 더 나은 그런 차구나 이런 걸로 포지셔닝을 바로 이제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포지셔닝의 방법들이고요. 사회복지 조직들에서는 대체로 핵심 속성이나 유용성 이런 것들로 포지셔닝 하는 경우가 많죠. 그죠? 비영리 조직이기도 하고 하니까 포지셔닝에서 보여주고 싶은 건 대체로 이런 거예요. 신뢰성, 절대로 반드시 이런 거죠. 반드시 절대 안 잃어버리고 반드시 꼭 택배회사 같은 거 반드시 하루 내에 안 없어지고 응답성은 즉시 보험회사 같은 거 신고하면 바로 달려갑니다. 신고하면 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공감성은 뭐 대체로 이게 이제 휴먼 서비스들인데 병원 같은데 그 다음에 의료 서비스 뭐 무슨 휴먼 서비스 사람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들 그리고 항공사 같은 데들 그죠? 그리고 질, 공간 친절 이런 것들은 이것도 서비스도 그렇지만 호텔 같은 곳들, 레스토랑, 호텔 뭐 이런 것들도 그렇지만 카페 같은 데들 생각해 보면 그죠? 이런 것들이 또 유형성들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사람 물리적 증거, 서비스 프로세스 이런 것들로 또 포지셔닝 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도 다 서비스에서 중요해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에서 최고의 의료진, 사람 그죠? 최고의 서비스 제공자, 그죠? 최고의 요양보호사, 최고의 전문가, 최고의 서비스 제공자, 물리적 증거, 각 접근성이 좋고 쾌적하고 청결한 곳, 프로세스, 빠른 곳, 그죠? 프로세스가 합리적이고 빠른 곳, 뭐 이런 것들로 포지셔닝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마켓 리서치하고 STP, 시장 세분화, 타겟팅, 표적 집단 설정, 포지셔닝 살펴봤고요. 다음 주에는 이 마켓 리서치 STP에 이은 마케팅 과정인 MM, 마케팅 믹스와 서비스 마케팅의 마케팅 믹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주 잘 쉬고 다음 주에 만나요.